양영길입니다. 화평법, 산안법의 이해 및 최신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화평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올해 초에 화평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안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하기 전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자료는 화평법에 대한 이해가 들으시는 분마다 아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화평법과 산안법 업무를 처음으로 담당하게 된 기업의 담당자를 가정하여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 발표는, 요 강의는 녹화 후에 온라인으로 송출되기 때문에 질의응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에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화평법 강의에 앞서서 간략하게 화학물질과 혼합물, 완제품에 대해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평가하는 법입니다. 화평법에서 화학물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소, 화합물과 거기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합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화학물질의 예는 징크 옥사이드나 에탄올, 다음에 플라스틱 펠레, 중합체죠. PP나 PE, 중합체, 그리고 프로판 같은 것들이 화학물질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혼합물입니다. 영어로는 preparation 또는 mixture라고 얘기합니다. 혼합물은 말 그대로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합니다. 예로는 페인트. 페인트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페인트의 색깔을 나타내는 염료와 그리고 용제, 그리고 여러 기타 첨가제들이 물리적으로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인트가 혼합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세정제, 다음에 합금, 인곳 이런 것들도 혼합물의 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플라스틱 컴파운드도 혼합물입니다. 플라스틱 컴파운드는 예를 들어서 폴리프로필렌, PP를 중합을 하고 거기에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안정제를 넣고요. 그리고 고무와 같은 것을 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색을 내야 되니 안료, 색소를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플라스틱 컴파운드는 플라스틱, 고분자와 그리고 안정제, 고무 또는 색소와 같은 여러 첨가제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그럼 이러한 혼합물은 화평법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느냐? 혼합물 자체로 화평법을 대응하는 게 아니라 혼합물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별로 화평법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제품입니다. 완제품은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입니다. 화평법에서 완제품을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보시면 전자제품, 다음에 강제, 다음에 밧줄, 다음에 플라스틱 성형품, 톱니바퀴 같은 성형품이죠. 그죠? 그럼 이런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서 이런 제품들은 사용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배출되지 않죠. 이러한 완제품, 아티클은
화평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아티클이라 할지라도 사용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배출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화평법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는 완제품입니다.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입니다. 자동차에서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워시액입니다. 워시액은 자동차가 기능을 발휘하는 동안에서 워시액은 유출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워시액은 화평법에서 등록 대상입니다. 그럼 플라스틱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PP를 중합한 베이스 레진, PP 자체는 고분자로서 화학물질이 되고 이러한 PP를 가지고 베이스 레진을 가지고 고무라든가 안정제, 색소를 섞어서 PP 컴파운드를 만들면 그러한 PP 컴파운드는 혼합물이 됩니다. 이러한 PP 컴파운드를 가지고 성형품, 사출을 했다. 그러한 사출품은 완제품이 됩니다. 따라서 각 동일한 재질이라 할지라도 화학물질이냐 혼합물이냐 완제품이냐에 따라서 화평법 대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완제품은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은 화평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화평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혼합물은 혼합물 자체가 화평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구성 성분별로 화평법 대응이 필요합니다. 화학물질은 당연히 화평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법에서는 화학물질을 기존 물질과 신규 물질로 나눕니다. 기존 물질은 화평법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991년 2월 2일 전에 우리나라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된 물질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물질입니다. 약 37,000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존 물질 정의는 1991년 2월 2일 이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법에 따라서 유해성 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물질입니다. 총 7,000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평법에서의 기존 물질은 이 둘을 합치면 44,000종입니다. 그리고 신규 물질은 기존 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이 신규 물질입니다. 오른쪽에서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화학물질이 있으면 그 중에 일부 기존 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된 물질만 기존 물질이고 이러한 기존 물질을 제외한 모든 물질이 신규 물질입니다. 따라서 기존 물질 밑에 보시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화학물질이 기존 물질 목록에 추가될 수는 없습니다. 즉 44,000종 현재 기존 물질 목록에 등재된 44,000종이 기존 물질이고 이러한 기존 물질 목록은 고정된 목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 물질은 기존 물질을 제외한 모든 물질이 신규 물질이고 화평법에서 신규 물질이 등록되고 고시되더라도 추가적으로 기존 물질 목록에 등재되지는 않습니다. 화평법에서 화학물질의 등록을 통해서 해당 화학물질을 우리나라에서 제조 수입할 수 있는 권한,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화평법에 따라서는 화평법에서 화학물질을 등록한 기업만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업체는 지금 등록 안 하고 제조 수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물론 지금은
사전 신고만 하면 등록 유예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제조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존 물질에 대해서 등록 유예 기간이 다 끝나는 2030년 12월 31일 이후에는 화평법에 따라서 화학물질을 등록한 기업만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습니다. 신규 물질은 반드시 제조 수입 전에 등록하셔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신규 물질은 반드시 해당 신규 물질을 등록한 기업만 제조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화학물질을 수입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해외 공급자 1로부터 국내 수입자 1과 국내 수입자 2가 똑같은 화학물질 A를 연간 400톤씩 수입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화평법은 우리나라의 법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등록의 의무는 국내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해외 공급자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공급자는 화평법에 따른 등록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시에서는 국내 수입자 1이 화학물질 A를 연간 100에서 1000톤, 400톤이니까 연간 100에서 1000톤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국내 수입자 2도 동일하게 화학물질 A를 연간 100에서 1000톤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만 해외 공급자가 국내에 선임된 자 OR을 선임하고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리고 OR을 선임해서 등록할 때 수입자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국내 수입자는 등록이 불필요합니다. 해외 공급자 1이 국내에 OR을 선임해서 수입자 정보 1과 2를 기재해서 화학물질 A를 연간 100에서 1000톤, 수입자 1이 400톤, 수입자 2가 400톤 합치면 800톤이죠. 800톤도 연간 100에서 1000톤이므로 해외 공급자 1이 100에서 1000톤으로 등록을 하면 국내 수입자 1, 2는 화학물질 A를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해외 제조자가 국내에 OR을 선임해서 등록할 때 수입자 1과 수입자 2 정보를 반드시 기재를 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기재된 수입자만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해외 공급자 1 입장에서 국내 수입자 3, 새로운 수입자가 똑같은 화학물질 A를 연간 400톤 수입하길 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합니다. 우선 화평법에서 등록 의무는 국내 수입자에게 있으니까 국내 수입자 3이 화학물질 A를 연간 100에서 1000톤으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또는 해외 공급자 1이 국내 수입자 3이 수입하는 수량까지 포함해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미 국내 수입자 1, 2를 위해서 100에서 1000톤으로 등록을 했으니까 국내 수입자 3까지 합쳐서 1200톤이 되죠. 그러면 화평법상의 등록 톤수가 1000톤 이상으로 변경이 되죠. 그러면 해외 공급자가 OR을 선임해서 등록한 케이스라면 수입자 3 정보를 추가 기재해서 화학물질 A를 연간 1000톤 이상으로 변경 등록을 하면 됩니다. 국내 수입자 3이 발생한 케이스에서 두 가지 대응 방안이 있죠. 국내 수입자 3이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해외 공급자 1이 OR을 선임해서 등록을 하고 국내 수입자 3의 수량까지 커버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국내 수입자 3이 수입자가 직접 등록한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등록한 주체가 해당 화학물질을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내 수입자 3이 등록한 경우에는
어느 해외 공급자로부터 수입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국내 수입자 3이 화학물질 A를 100에서 1000톤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해외 공급자에 관계없이 화학물질 A를 등록한 범위 내에서 100에서 1000톤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수입자 3 입장에서는 새로운 해외 공급자가 화학물질 A에 대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라면 국내 수입자 3이 등록한 경우에는 국내 수입자 3은 해외 공급자 2로부터 화학물질 A를 수입하는 데는 수입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수입자 3이 등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해외 공급자가 OR을 선입해서 등록했을 경우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수입자 3이 나왔을 때 해외 공급자가 OR을 선임해서 등록하면서 국내 수입자 3의 등록 수량까지 커버한 경우에는 등록의 주체가 해외 공급자 1이 되고 이러한 등록의 권한을 해외 공급자 1이 갖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수입자 3 입장에서는 해외 공급자 2가 화학물질 A에 대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해외 공급자 1이 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내 수입자 3은 해외 공급자 2로부터 화학물질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 왜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수입을 할 경우에는 국내 수입자 3이 화학물질을 등록하거나 또는 해외 공급자 2가 OR을 선임해서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즉 화평법에서 등록의 주체가 해당 화학물질을 우리나라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권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평법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평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화평법은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법이기 때문에 핵심은 등록 대상이 어떤 물질이냐입니다. 화평법에서 등록 대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화평법은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화평법이 2015년 1월 1일 시행이 됐는데 최초에 시행된 화평법이 있고 2019년에 크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평법 개정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화평법 이전에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법인 유해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법과 2015년에 시행된 화평법 그리고 2019년에 개정된 화평법에서의 등록 대상의 차이와 유럽 리치에서의 등록 대상의 차이에 대해서 표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유해법에서의 등록 대상은 신규 물질만 등록 대상이었습니다. 연간 100kg 이상의 신규 물질만 등록 대상이었고 기존 물질은 등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1월 1일에 화평법이 시행이 되면서 기존 물질이 등록 대상에 포함이 됐지만 모든 기존 물질의 등록 대상은 아니었고 환경부에서 등록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여 고시한 물질인 등록 대상 기존 물질만 등록 대상이었습니다. 연간 1톤 이상의 등록 대상 기존 물질이 등록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등록 대상 기존 물질은 우리가 잘 아는 510종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신규 물질은 여전히 등록 대상인데 수량, 등록 수량의 기준이 유해법에서는 연간 100kg 이상이었는데 모든 신규 물질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화평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규 물질의 등록 수량이 다시 연간 100kg 이상으로 완화가 됐고 2019년 화평법이 개정이 되면서 비로소 1톤 이상의 모든 기존 물질이 등록 대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유럽 리치와 비교를 해보면 유럽 리치에서는
신규 물질, 기존 물질 관계없이 연간 1톤 이상의 모든 물질이 등록 대상입니다. 우리 화평법은 기존 물질은 연간 1톤 이상, 신규 물질은 연간 100kg 이상. 우리 화평법이 신규 물질의 등록 수량 기준에서는 이율이칙보다 더 강하죠. 그래서 이러한 신규 물질의 등록 수량에 대한 부분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1톤으로 완화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 되면 25년 1월 1일 되면 신규 물질, 기존 물질 모두 연간 1톤 이상인 경우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의 의무자는 국내의 제조자와 수입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공급자는 국내에 선임된 자, OR을 선임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수량은 연간 1에서 10톤, 10에서 100톤, 100에서 1000톤, 1000톤 초과 이렇게 4단계로 나뉘고 신규 물질은 100kg 이상 1톤 미만 이렇게 등록 구간이 있습니다. 당연히 등록하려는 수량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말은 등록 수량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등록 신청서 제출 후 환경부의 검토 기간은 30일입니다. 주요 체계도를 말씀을 드리면 1톤 이상의 기존 물질은 사전 신고를 하면 제조 수입량에 따른 등록 유예기간을 받습니다. 1000톤 이상과 1톤 이상의 CMR 물질은 21년 말까지 이미 등록을 하셨어야 되고요. 100에서 1000톤의 기존 물질은 올해 말까지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10에서 100톤은 27년 말까지 등록하시면 되고 1에서 10톤은 2030년 말까지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 신규 물질은 현재는 100kg 이상이 등록 대상이죠. 반드시 제조 수입 전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신규 물질 100kg 미만은 등록은 안 해도 되지만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즉 신규 물질은 현 시점에서 100kg 미만이면 신고, 100kg 이상이면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신규 물질과 기존 물질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유해성 심사를 하고 유독물질 지정 기준에 해당이 되면 유독물질로 지정 고시하고 유해성 평가를 해서 허가물질, 제한, 금지물질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화평법의 역할이고 여기서 지정된 유독물질과 허가물질, 제한, 금지물질을 화관법에서 화학사고 없이 안전하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법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두 번째, 시험 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입니다. 두 번째는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화학물질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면제에 해당될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면제 신청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면제 신청을 하셔야 등록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이 필요한 등록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량 수출이 두 가지가 있고요. 시약, 다음에 연구개발용, 저우려 고분자 물질, 표면 처리 물질, 비분리 중간체, 그리고 현장 분리 중간체가 면제 대상입니다. 오른쪽에 제가 파란색으로 관료해서 표시한 부분은 면제 신청을 제출해야 되는 횟수입니다. 연단위는 매년 면제 신청을 하셔야 되고 최초 1회는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 면제는 연구개발 계획 단위로 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 연간 100kg 이상의 신규 물질과 그리고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화학 물질은 반드시 제조 수입자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만 기존 물질은 사전 신고를 하면 제조 수입량에 따른 등록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0톤 이상은 21년 말까지 등록을 했었어야 되고 100에서 1000톤은 올해 말까지 등록하셔야 되고 10에서 100톤은 27년까지 1에서 10톤은 2030년까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즉 기존 물질은 제조 수입량에 따라서 최대 2030년까지 등록이 유예가 됩니다. 그리고 21년 말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 물질 중에 1000톤 이상의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 능력 이상을 일으키는 물질, CMR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CMR 물질은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 수입될 경우에는 반드시 21년 말까지 등록을 하셨어야 됩니다. CMR 물질은 환경부에서 2018년에 고시를 했습니다. 환경부 고시 제2018-232호를 참고하시고 총 364종의 물질이 CMR 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CMR 물질은 연간 1톤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21년 말까지 등록을 하셨어야 됩니다. 밑에 기타 사항을 보시면 이러한 CMR 물질뿐만 아니라 이러한 CMR 물질의 수화물도 CMR 물질에 해당을 하므로 수화물도 반드시 CMR 물질로 간주를 하고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평법에서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등록 수량별로 제출해야 되는 시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1000톤 이상일 경우에는 총 47개 항목의 시험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 연간 100에서 1000톤인 경우에는 37개 항목, 10에서 100톤은 26개 항목, 1에서 10톤은 15개 항목의 시험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시험 자료 제출은 일반 등록인 경우이고요. 화평법에서는 등록 형태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일반 등록 이외에 소비자 용도가 없는 미분류, 기존 물질인 미분류 물질, 그리고 고분자, 통제된 조건에서만 사용되는 현장 및 수송분리 중간체인 경우에는 등록 시 제출해야 되는 시험 자료가 일반 물질보다 확연히 줄어듭니다. 즉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소화 등록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 유예 기간에 따른 등록입니다. 기존 물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신고를 하면 제조 수입량에 따른 등록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00에서 1000톤인 물질의 등록 유예 기간이 올해 말입니다. 100에서 1000톤인 물질의 등록에 있어서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1000톤 이상으로 대표자가 등록을 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컨설팅사에 연락을 해서 참조권을 구매하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100에서 1000톤 등록 유예기간이 올해 말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벌써 10월이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후발 등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원의 심사기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협의체 최대 톤수가 100에서 1000톤이어서 대표자가 지금 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등록 현황을 확인을 하셔서 최대한 빨리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1000톤 이상으로 화평법에서 등록된 물질은 22년 기준으로 715종입니다. 1000톤 이상으로 사전 신고된 물질이 약 1900종 것을 감안을 하면 사전 신고 대비 등록된 물질은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1년 말에 1000톤 이상으로 등록을 할 때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21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매월
등록된 물질의 건수입니다. 10월까지는 많지 않다가 11월, 12월에 건수가 늘어나죠. 그죠? 아마 100에서 1000톤 올해 등록할 때도 유사하게 연말로 갈수록 등록 통지 건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후발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에 대해서 컨설팅 기관 또는 대표자에게 참조권 비용을 문의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컨설팅 기관과 대표자는 사전 신고를 하신 화학물질 정보 처리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셔서 협의체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 대표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대표자가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참조권 비용이 산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참조권 비용 확인에는 한 1,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참조권 구매입니다. 참조권 비용을 확인을 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보고를 올리고 사장님 승인을 받으면 참조권을 구매를 하면 되죠. 참조권을 구매를 할 때 아마 내부적으로 법무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계약을 해야 되니까 여러 단계 내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화평법에서 화학물질을 등록을 할 때 환경부 소유 자료나 또는 유럽 리치 등록 자료에 대해서 협의체 단위가 아닌 개별 기업 단위로 구매한 경우에는 각 등록자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구매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참조권 구매의 예상 소요 기간은 한 2에서 한 4주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등록한 기업마다 등록하는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용도 조사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등록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등록하는 기업의 물질을 사용하는 하위 사용자, 고객이죠. 고객이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자는 등록자와 하위 사용자의 모든 용도, 사용 조건에 대해서 작업자 보고, 환경 오염 방지 시설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용도 조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한 1,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하위 사용자, 고객이 많을 경우에는 2, 3개월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용도 조사가 끝나면 등록서류 작성 및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대부분 컨설팅사에 의뢰를 하시게 되는데, 컨설팅사에서 의뢰를 하게 되면 한 2주에서 한 4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등록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게 되면 안전원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안전원 검토 기간은 30일이죠. 30일은 캘린더 데이가 아니라 워킹 데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6주 정도 소요가 되고, 보완이 보통 한 2, 3회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럼 보완을 하다 보면 안전원 검토 기간이 한 2에서 한 4개월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 합치면 후발 등록에 한 4에서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0월이니까 지금 후발 등록을 시작을 한다면 올해 안에 등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100에서 1000톤으로 사전 신고한 물질에 대해서 올해 안에 등록이 어려울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이 되면 해당 물질에 대해서 제조 수입을 중단해야 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2020년에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모음집으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동일한 질문이 21년에도 있었습니다. 21년에 1000톤 이상으로 수입한 경우에 22년에 등록하지 않고 사용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0톤 이상으로 사전신고 완료한 물질 A를 21년 8월에 1500톤 수입 후에 22년부터는 수입을 중단할 건데, 해당 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22년에 사용 가능한가?
22년에 물질이 등록되지 않은 물질 A를 가지고 등록이 완료된 물질 B를 제조할 예정.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는 1000톤 이상 사전 신고를 한 물질 A를 21년 8월에 1500톤 수입 후에 21년 말에 100에서 1000톤으로 사전 신고에 대해서 변경 신고가 가능하냐. 제품 단종 수순에 따라서 물질 A의 수입량이 감소할 예정이다. 그리고 1000톤 이상 사전 신고 완료한 물질에 대해서 등록하지 않고 22년 1월에 100에서 1000톤으로 사전 신고에 대해서 변경 신고가 가능하냐. 이러한 질의를 했을 때 환경부에서는 모두 법적으로 허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올해 100에서 1000톤으로 사전 신고를 완료를 했는데 이러저러한 사유로 올해 말까지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물론 최대한 빨리 등록을 진행을 하셔야 되겠지만 내년 1월 1일이 됐을 때 해당 물질에 대해서 제조 수입 중단되는 게 아니고 중단할 필요는 없고요. 화평법에서 10에서 100톤으로 제조 수입하는 물질의 등록 유예기간이 2027년 말입니다. 즉 100에서 1000톤으로 제조 수입하는 물질의 등록 유예기간은 올해 말까지이지만 10에서 100톤은 등록 유예기간이 27년 말입니다. 즉 25년 1월 1일이 되면 기존 물질을 100톤 이상으로 제조 수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100톤 미만으로 제조 수입은 가능합니다. 즉 연간 약 300톤 정도 수입을 한다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30톤 정도 수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0톤 미만 3개월 정도는 수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최대한 빨리 등록을 마무리를 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100에서 1000톤으로 지금 후발 등록을 진행하는 케이스라면 올해 등록이 어려운 경우라면 내년 1월 1일이 됐을 때는 반드시 해당 물질에 대해서 제조 수입량을 100톤 미만으로 관리를 하시고 그 100톤이 넘기 전에 등록을 조속히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전 신고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가지 통계가 있는데 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0톤 이상으로 사전 신고된 물질이 1500종, 100에서 1000톤은 3000종, 10에서 100톤은 5700종, 1에서 10톤은 6000종, 합치면 총 17,000개의 기존 물질에 대해서 사전 신고가 됐습니다. 사전 신고 건수는 17만 건입니다.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한 물질에 대해서 10개 기업이 사전 신고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된 물질 수는 1000톤 이상이 715종으로 사전 신고 대비해서 36% 정도 등록이 됐습니다. 지금 100에서 1000톤으로 사전 신고된 물질은 3000종인데 올해 말까지 과연 100에서 1000톤으로 등록되는 물질이 얼마가 될 것이냐. 해당 통계는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1000종에서 한 1500종 정도 등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0톤 이상의 퍼센티지를 적용을 하면 3000종에 36% 하면 1000종이 조금 넘을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한 1000종 정도 등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0에서 100톤, 1에서 10톤 사전 신고 대비 등록되는 물질 수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물질 17,000종에 대해서 총 17만 건의 사전 신고가 제출이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물질에 대해서 10개 기업이 사전 신고를 했죠. 한 물질에 대해서 사전 신고한 기업 수가 중요한 부분은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신고한 업체 수가 많을수록 개별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전 신고 통계를 보시면 11개 이상의 기업에서 사전 신고한 물질이 전체의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1개 기업이 사전 신고한 물질이 전체 21%로 한 3,600종, 2개 기업이 사전 신고한 물질이 3,000종, 5개 이하 기업에서 사전 신고한 물질이
만종으로 전체의 약 60%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사전 신고된 물질 중에 17,000종의 물질 중에 만종은 5개 이하의 기업에서 비용을 분담해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물질은 등록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사전 신고는 했지만 등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제조 수입하는 물질에 대해서 화평법에 따라서 등록을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좋은 현상이고요. 다만 내수 구매에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서도 반드시 공급선에 화평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 등록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화평법을 K-리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치는 유럽의 화학물질 관리 제도로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의 약자입니다. 즉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평가하고 허가 및 제한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화평법도 동일합니다. 1단계로 화학물질을 등록을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유해성 심사를 하고 그리고 유해성 평가를 해서 허가 물질과 제한 금지 물질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하고 결과 통지까지 30일이 걸리고 보안이 한 2-3회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지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유해성 심사입니다. 이러한 유해성 심사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 물질은 6개월, 기존 물질은 1년 동안 유해성 심사를 하고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신규 물질은 최대 18개월, 기존 물질은 최대 3년 동안 유해성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21년에 등록이 완료된 1000톤 이상의 물질에 대해서 최대 3년, 올해 말까지 유해성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등록이 끝난 이후에 유해성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해성 심사가 끝나면 고시를 하게 되고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에 대해서 유해성 평가를 하고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러한 유해성 평가에는 화평법에서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등록은 끝이 아니고 등록 이후에 유해성 심사와 유해성 평가가 끝나야 화평법에 따른 절차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화평법에서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존 물질에 대해서 1000톤 이상의 기존 물질 그리고 510종의 등록 대상 기존 물질이 등록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신규 물질에 대해서도 등록이 완료가 됐죠. 이러한 등록한 이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변경 신고 대상은 등록한 기업의 기업명, 소재지가 바뀌거나 대표이사님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변경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경 신고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 이후에 연간 제조 수입량이 변경된다든가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등록하셔야 됩니다. 용도의 변경은 용도 분류 체계에 따른 변경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등록하셔야 됩니다. 화학물질을 등록하면 등록 통지서가 나오고요. 거기에 용도 분류 체계 및 구체적인 용도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 통지서에 기재된 용도 분류 체계와 구체적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가 발생한다면 변경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에 대해서 유해성과 유해성이 새로운 정보가 확인이 되면 반드시 변경 등록하셔야 되고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 사전신고를 하셨죠.
사전 신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제조량, 수입량의 범위가 변경이 되거나 분류 표시가 바뀌거나 용도 분류 체계가 바뀌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화평법에 따른 사전 신고가 2019년에 진행이 됐고 이미 올해가 24년이니까 한 5년이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전 신고에 대한 변경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 신고 내용에 대해서도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제 신청건에 대해서도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 면제, 표면 처리 물질 면제 같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등록 이후에 정보 제공입니다. 정보 제공 대상은 등록된 물질 또는 등록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정보 제공 대상 물질은 등록되거나 신고된 물질, 신규 물질 100kg 미만으로 신고된 물질입니다. 그리고 등록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기존 화학 물질 중에 유해 화학 물질이 정보 제공 대상입니다. 혼합물의 함량 기준은 등록되거나 100kg 미만으로 신고된 신규 물질은 함량에 관계없이 혼합물의 함유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정보 제공하셔야 되고, 유해 화학 물질은 분류 표시 기준 이상으로 함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하셔야 됩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방법은 동일한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초 1회만 제공하셔도 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산안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공 대상인 경우에는 MSDS에다가 화평법 시행규칙 별제 제26호 서식을 첨부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화평법 시행규칙 별제 제26호 서식은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서식을 첨부해서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화평법 시행규칙 별제 제26호 서식은 위해성 평가를 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할 때 등록은 되어 있지만 CSR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에 위해성 자료 없이 등록 또는 신고가 완료된 물질 같은 경우에는 MSDS에다가 원래는 화평법 시행규칙 별제 26호를 첨부해야 되는데 CSR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제 26호 서식을 작성할 수 없죠. 그래서 시행규칙 별제 26호 서식을 생략 가능하다. 다만 MSDS 제16항의 등록 또는 신고 여부를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성성분 A, B, C, D로 구성된 페인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면 정보 제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A는 1000톤 이상이고 B는 100에서 1000톤, C도 100에서 1000톤, D가 10에서 100톤. A, B는 일반 등록을 했고 C는 등록했지만 미분류 간소화로 등록해서 CSR이 작성되지 않았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정보 제공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페인트 제품의 MSDS에다가 구성성분 A의 별지 26호 서식을 첨부하고 구성성분 B의 별지 26호 서식을 첨부해서 정보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서류의 기록 보존, 당연한 거죠. 5년 동안 서류를 기록 보존하셔야 되고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거나, 두 번째는 변경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할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은 매출액의 100분의 5,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크죠. 따라서 화평법에 따른 의무상 등록 반드시 하셔야 되고 변경 등록도 반드시 해당될 경우에는 하셔야 됩니다. 벌칙, 화평법의 벌칙이 상당히 강합니다. 등록하지 않거나 그리고 100km 미만 신규물질 신고하지 않거나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면제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화평법에 따른 벌칙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화평법 개정사항입니다. 올해 2월 달에 화평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의 화평법에 따른 등록, 유해성 심사, 유독물질 지정, 고시 이런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했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올해 4월 30일부터 화학물질 안전원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화평법에 따른 등록 업무, 화관법에 따른 업무 등을 통합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화평법에 따른 개정사항 중에 면제 확인을 받은 물량을 원래는 공포 후 1년 6개월, 그래서 내년 8월 7일 시행이었는데 환경부의 적극 행정 제도 개선으로 즉시 적용, 올해 5월 28일에 즉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량 수출, 기존에는 일부는 수출하고 일부는 내수 판매한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수량에 대해서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수출하는 경우에는 전량 수출 면제를 확인을 받으면 그 수량을 제외한 내수 판매하는 수량만큼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채도 중간채 면제 신청한 수량만큼 제외하고 나머지 중간채가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수량만큼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화평법상의 신규 물질의 등록 수량이 연간 1톤 이상으로 완화가 되죠. 그러면 1톤 미만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신고가 종전 대비 좀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 분류 표시와 분류 표시에 대한 근거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그리고 이러한 분류 표시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셔야 되고 시험 자료는 보유한 경우에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분류 표시라든가 분류 표시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아마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컨설팅사에 의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폐기물에 대해서도 기존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폐기가 되는 경우에는 화평법 적용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을 법률로서 좀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다른 제조 수입자가 같은 물질을 등록한 지 3년이 경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하면 폐기물을 재활용한 물질에 대해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유역환경청에서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화평법에 따른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뿐만 아니라 각 지방환경청에서도 동일하게 집중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문은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집중 점검 대상은 기존 화학 물질에 대해서 변경 등록을 이행하고 있느냐, 다음에 연구개발용 면제에 대해서 적정하게 취급 관리하고 있느냐, 그리고 중점관리 물질에 대해서 신고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이러한 점검을 지방환경청의 점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는 산안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산안법에서도 신규 물질에 대해서 유해성, 위험성 조사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화평법에 따른 등록과 동일합니다. 다만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신규 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등 또는 신규 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그 밖의 위해 정도가 낮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외, 즉 등록 면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외, 즉 화평법은 기존 물질과 신규 물질 모두에 대해서 등록을 하셔야 되지만 고용노동부의 산안법에서는 신규 물질에 대해서만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외에 해당이 되니까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내용은 산안법의 신규 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외 대상입니다. 고분자 중에. 다른 정의는 화평법의 고분자 면제 조건과 동일한데 요 수평경 분자랑 1000에서 10,000 사이의 고분자에 대해서 잔류 단염체에 대한 규제 물질이 다릅니다. 화평법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산안법은 산안법상의 규제 물질에 대해서 2% 초과하여 포함이 되어 있느냐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물질에 대해서 산안법은 화학물질과 고분자에 대해서 수량을 1톤 미만, 1에서 10톤, 10톤 이상으로 나눠서 시험자료, 급성, 경구, 독성, 복귀, 돌연변이, 소액 요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분자는 화학물질보다 수량 범위가 좀 더 완화가 됐습니다. 화평법에 따라서 신규 물질 1톤 미만은 내년부터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시험자료 제출이 요구되지 않지만 산안법에 따라서 경구 독성 자료 제출이 요구가 되므로 화평법에 따라서 신고할 때 보유한 시험 자료는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안법에 따라서 1톤 미만 신규 물질에 대해서는 급성 경구 독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셔야 되니까 요 급성 경구 독성에 대해서 보유한 경우에는 화평법에 따라서 신고할 때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MSDS 사전심사 제도입니다. MSDS 산안법에 대해서 2019년에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MSDS를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하셔야 되고 MSDS 내용 중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신청을 받아야만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SDS 제출 대상은 내년 1월 16일까지는 제주 수입량이 1에서 10톤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해서 내년 1월 16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셔야 되니까 올해 말에 반드시 1에서 10톤으로 제조 수입하는 물질에 대해서 MSDS를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강의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제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